오늘 어머니의 밥숟가락이 유난히 가벼워 보였다면요. 그건 단순한 식욕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낮잠이 점점 길어지고 좀 쉬면 괜찮아라는 말이 한 달을 넘기기 시작했다면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올해로 85, 반세기 넘게 노인 환자들의 마지막 길을 곁에서 지켜본 내과 의사입니다. 병원 차트에는 잘 남지 않는 변화들 하지만 가족이라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조용한 신호를 오늘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정말로 갑작스러운 죽음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1년 몸과 마음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작별을 준비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속삭임을 일상의 소음 속에 묻어두고 지나칠 뿐입니다. 제가 본 신호는 이렇습니다.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먼저 줄어드는 일,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 과거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르며 마음의 초점이 안쪽으로 향하는 변화, 감기를 다르게 말하는 몸, 열이 아니라 멍함으로 알리는 면역의 후퇴, 그리고 숨의 리듬이 바다처럼 바뀌는 순간들. 이 변화들은 병을 넘어 삶이 스스로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배가 마지막 전력을 기관실로 모으듯 우리 몸도 가장 필요한 곳으로 에너지를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손끝이 차가워지고 말수는 줄고 가장 오래된 길, 추억로 마음이 돌아갑니다. 이 영상을 켜신 여러분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 한쪽이 불편하시죠? 혹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괜찮습니다. 불안은 책임감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을 지식으로 바꾸고 지식을 배려로 바꾸려 합니다. 의학 교과서에 짧게 스쳐 지나가는 단어들을 저는 환자와 가족의 얼굴 위에서 길게 배웠습니다. 억지로 더 먹이려 애쓰다 식탁이 전쟁터가 되는 장면, 힘내세요라는 말이 오히려 죄책감으로 들리던 표정, 그 사람을 봤다는 이야기를 아니에요로 끊어 상처를 남긴 밤, 그리고 같은 가족이 방식을 바꾸었을 때 완전히 달라진 마지막 3개월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5가지 신호를 대체로 나타나는 순서대로 그리고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까지 묶어서 전해드릴 겁니다. 목표는 오래 붙잡는 연장이 아니라 덜 아프고 덜 두려운 동행입니다. 숫자 대신 표정을, 검사 대신 손의 온기를, 치료 대신 관계를 먼저 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시니어와 가족을 위한 조용한 진실을 꾸준히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20분이 누군가의 마지막 1년에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자처럼 줄어드는 힘. 요즘은 밥 냄새가 예전 같지가 않아. 국물만 먹어도 배가 차네. 저는 이 장면을 수천 번 보았습니다. 살이 빠지는 건 단순히 양을 덜 먹어서가 아닙니다. 몸의 에너지 공장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하면서 근육을 지탱하던 힘이 줄어드는 거죠. 저는 이걸 그림자처럼 줄어드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라져가는 어떤 활력의 온도. 그게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가장 먼저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제 기록에 따르면 생애 마지막 1년을 맞은 노인의 10명 중 8명이 평균 6개월 동안 체중의 5에서 8%를 잃습니다. 60kg이라면 약 3에서 5kg이죠. 암도 큰 병도 없는데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살 빠짐이 아니라 몸이 단백질을 합성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능력을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엄마, 이 바지, 허리가 이렇게 남아요. 밥 좀 더 드세요, 응? 가족들은 걱정합니다. 어디 아픈 건 아닐까? 혹시 암은 아닐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검사를 해도
특별한 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가족이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먹이기가 아니라 함께 맛보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식을 고집하시던 분이었죠. 그분이 마지막 해에 오랜만에 아이스크림을 드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한 입이 가족들에게는 100번의 영양제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노인에게는 양이 아니라 기억이 영양입니다. 억지로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마지막 생의 에너지가 천천히 타오릅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근력이 줄고 근력이 줄면 균형을 잃습니다. 이유 없이 빠지는 체중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넘어질 확률이 3배로 높아졌다는 경고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족은 이 시기를 놓칩니다. 더 잘 먹이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오히려 식사 시간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전쟁터로 변하곤 하지요. 진짜 돌봄은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는 것입니다. 음식의 양보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이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마음이죠. 한 환자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밥 한 숟갈 드시던 날, 저는 그게 이렇게 소중한 장면인 줄 몰랐어요. 그 한 숟갈이 삶의 불꽃처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최근 6개월 사이 이유 없이 3에서 5kg 이상 체중이 줄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엔 건강식보다 좋아하는 음식, 보양식보다 기억이 담긴 음식을 드리세요. 그리고 식탁에 앉을 때 빨리 먹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대신 그 순간을 함께 삼키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쉬어도 돌아오지 않는 피로, 그 깊은 탈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쉬어도 돌아오지 않는 피로. 두 번째 신호는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입니다. 이 피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권태가 아닙니다. 몸이 서서히 속도를 늦추며 삶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재배치하기 시작하는 과정이죠. 보통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움직여야 기운이 나요. 운동을 해야 피로가 풀리죠. 하지만 이 시기의 피로는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피로가 아닙니다. 아버지, 왜 산책 안 나가세요? 피곤하세요? 응, 그냥 오늘은 조금 쉬고 싶네. 몸이 묘하게 무겁구나. 저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심장도, 폐도, 혈액도 멀쩡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몸은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조용히 속도를 늦춰갑니다. 이 피로는 3가지 이유로 찾아옵니다. 첫째,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효율이 떨어져 조금만 움직여도 마치 장거리를 달린 듯 지치게 되죠. 둘째, 심장이 미세하게 약해집니다. 검사에선 정상으로 보이지만 피를 구석구석 보내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버텨야 하고 그 결과 깊은 피로가 찾아옵니다. 셋째, 뇌의 활력 물질이 감소합니다. 의욕과 생동감을 유지하던 화학물질들이 줄어들면서 삶 전체의 밝기가 한 톤 낮아지는 겁니다. 이 피로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괜찮은데 어느 순간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피로파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를 버티는 체력이 아니라 하루를 누리는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머니, 이젠 아침 산책은 짧게 하고요. 오후엔 음악 듣는 시간 어때요? 그래, 그게 좋겠네. 요즘은 음악이 좋더라. 많은 가족들이 더 움직여야 기운이 난다고 믿지만 이 시기엔 움직임보다 의미 있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중 가장 기운이 있을 때 10분 산책을 하거나 햇살 아래 차 한 잔을 함께 마시세요. 그 시간이 하루 전체의 에너지 리듬을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힘내세요라는 말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말은 때로
그들에게 죄책감으로 들립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구나라는 오해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우리 그냥 같이 쉬어요. 그 한마디가 약보다 강한 위로가 됩니다. 저는 수많은 마지막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의 피로는 몸이 삶의 속도를 줄이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억지로 다시 뛰게 만들기보다 그 속도를 인정하고 함께 걸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예전보다 자주 피곤해 하시나요?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피로를 말없이 견디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의 리듬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때 가장 좋은 약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대화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숨소리를 듣고 그 속도를 존중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점점 과거로 향하는 변화, 그 속뜻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음이 과거로 걸어갈 때, 이 사람, 내가 20살 때 처음 만난 사람이야. 요즘은 자꾸 그 얼굴이 떠올라. 세 번째 신호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밖을 향하던 관심이 서서히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도 치매의 초기 증상도 아닙니다. 삶이 자신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아주 조용한 회고의 시기입니다. 어젯밤에 어머니가 오셨더라. 나한테 밥을 차려주시더라고. 증조할머니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 가족들은 당황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시네 혹은 치매가 시작된 걸까? 하지만 제가 50년 동안 본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에서 이런 현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뇌의 혈류가 재배치되면서 가장 오래된 기억들이 오히려 또렷해지는 현상입니다. 뇌의 앞부분, 생각과 판단을 맡는 부위의 혈류는 줄고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과거가 더 생생해지고 지금보다 그때가 더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어제는 그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왔다가 그냥 갔어. 다음엔 같이 가자고 하더라. 의학에서는 이걸 임종전 방문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의 절반 이상 환자들이 돌아가시기 전 이런 경험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환각을 보는 게 아니라 오랜 인연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가족이 해야 할 일은 정정이 아닙니다. 그런 일 없어요라고 부정하면 그분은 마음속에서 준비하던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요, 어머니. 그분이 오셨군요. 따뜻했죠? 이 한마디가 마지막 길을 훨씬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가족들에게 늘 권합니다. 집안을 새롭게 꾸미려 하지 말고 익숙한 물건과 냄새, 음악을 그대로 두세요. 새로운 환경보다 익숙한 세계가 마음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함께 사진첩을 넘기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이 한 문장이 그들의 불안을 진정시킵니다. 지금 이 시기는 현실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평생 사교적이던 한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식 날 행사 내내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 그들의 표현 방식은 달라지지만 감정의 깊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과거로 향할 때 그건 후퇴가 아니라 회귀입니다. 몸은 점점 느려지지만 영혼은 오래된 풍경 속에서 마지막 안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것이 가족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입니다. 몸의 방어력이 갑자기 약해지고 사소한 감기조차 쉽게 회복되지 않는 시기. 그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흰 깃발이 오른다. 네 번째 신호는 몸이 천천히 흰 깃발을 올리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감기도 오래가고 상처가 예전처럼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예전엔 하루면 낫던 감기인데 이젠 한 주가 지나도 목이 개운하지 않고 작은 상처도 한참 동안 빨갛게 남아있지요. 선생님, 요즘은 별일 아닌데도 몸이 자꾸 허약해집니다. 감기를 달고 살아요. 예전엔 내가 군대에서도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한참 바라봅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혈액 속 면역세포 수도, 폐 기능도, 간 수치도. 하지만 몸은 이미 깊은 곳에서 준비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저는 2단계를 연쇄 감염의 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감염이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다른 감염이 연달아 시작되는 패턴. 이건 단순히 면역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몸의 방어 시스템이 점점 복구 의지를 잃어가는 신호입니다. 이 정도는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이젠 상처가 잘 안 아물어요. 노인의 몸은 이렇게 느리게 이야기합니다. 열도, 통증도 젊은 사람처럼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신 식욕 저하, 피로, 멍한 표정, 졸림 증가로 몸의 이상을 알립니다. 이를 비전형적 증상이라 부릅니다. 엄마,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여요. 어디 아파요? 그냥 좀 멍하네. 별일은 아니야. 하지만 이 별일 아닌 멍함이 이미 몸이 싸움을 멈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노인의 병은 조용히 시작된다고요. 이 시기 가족들은 흔히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더 강한 약으로 치료할까? 아니면 편안함을 우선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는 생존보다 평안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검사, 너무 강한 항생제는 남은 시간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건 몸이 더 이상 세상을 싸워서 버티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삶이 스스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이 시기에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움은 화려한 치료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첫째, 청결. 손을 자주 씻기고 환경을 단정히 유지하세요. 둘째, 보온. 온도 차이가 큰 곳을 피하고 얇은 옷을 겹겹이 입혀주세요. 셋째, 수분. 물과 미음, 과일즙 등으로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약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한 85세 환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몇 달 동안 폐렴, 대상포진, 요로 감염이 번갈아 오셨죠. 결국 가족들은 병원 대신 집을 택했습니다. 더 이상 기계로 연명하기보다는 편히 숨 쉬시게 하자. 그 결정 이후 그분의 마지막 3개월은 놀라울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거실엔 음악이 흐르고 창문은 늘 열려 있었고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건 몸이 세상과의 연결을 천천히 줄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잔잔한 귀향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가족의 역할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입니다. 숨결의 리듬이 달라지고 손끝의 온도가 변할 때 몸이 어떻게 마지막 항해를 준비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숨의 리듬이 달라질 때 5번째 신호는 숨결의 리듬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건 질병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마지막 항해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수많은 마지막 밤을 보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환자들이 떠나기 전 몇 달 혹은 몇 주 전부터 숨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치 파도처럼 깊고 긴 숨을 쉰 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깊이 들이쉬는 호흡 패턴. 우리는 이걸 체인마이너스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잠깐 멈췄다가 갑자기 깊게 쉬어요.
산소가 부족한 건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많은 가족들이 이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몸이 살기 위해가 아니라 편안히 머무르기 위해 리듬을 바꾸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피부색이 옅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 이건 혈액이 더 이상 전신을 돌지 않고 심장과 뇌, 즉 생명의 중심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말초 순환 감소라고 부르지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건 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가장 중요한 곳을 지키기 위해 피를 모으고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피부에 이런 무늬가 생겼어요. 왜 이래요? 이건 대리성 피부 변화라고 부릅니다. 피부 혈관의 수축과 확장이 불규칙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이 또한 마지막을 향한 몸의 자연스러운 표시입니다. 그 순간 몸은 고통보다 정리를 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호흡의 불편함을 그 본인은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뇌의 산소 감지 기능이 둔해져서 숨이 차다는 감각이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괴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편안히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아드릴까요? 그래야 숨쉬기 편하시지 않을까요? 지금은 산소보다 손을 잡아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흔한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숨을 더 넣어드려야 산다는 생각. 하지만 몸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 조용히 마무리하는 리듬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산소를 주입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연결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함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의료가 아니라 온기와 마음의 배려입니다. 이 시기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방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공기를 신선하게 하고 입술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는 것. 그 작은 일들이 환자에게는 거대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비록 대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청각은 인간의 감각 중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입니다.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숨결,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엄마 사랑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약보다, 어떤 기계보다 훨씬 깊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숨이 멎는 건 끝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몸이 더 이상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조용히 다음 세계로 이어집니다. 50년의 진료 속에서 저는 수많은 가족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평화로운 이별에는 항상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던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이제 5가지 신호를 모두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죽음이 아니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우리가 그 신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후회 없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사로서 50년 동안 수많은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한순간도 똑같은 이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별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갑작스러움이 아니라 조용한 신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너무 갑자기 가셨어요. 하지만 제가 늘 대답하죠. 그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체중이 줄고, 피로가 깊어지고, 과거를 더 자주 이야기하고, 감기 하나에도 오래 앓고, 숨결이 달라지는 것. 이 5가지는 죽음의 신호가 아니라 삶이 스스로 정리를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떠나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을 함께 완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신호들을 알았기에 저희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3달을 평생의 선물처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다한 후에도 마음이 남아있는 순간, 삶이 완성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그 완성을 위해 꼭 전해야 할 말 5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5마디는 삶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는 사랑의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도 매일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결코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존중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줄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그 조용한 신호를 마주했을 때 두려움보다 이해가 먼저 오길 바라서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셨어요 라는 말을 조금 덜하게 되길 바라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그날은 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지막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5문장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좋은 죽음은 좋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한 신호를 알아차리세요. 그 순간 삶은 더 깊고 따뜻해집니다.